자, 우리 이제 3단계 갈 건데 3단계 같이 보시죠. 3단계가 의외로 계산도 많고요. 할 것도 많아요. 말 문제도 꽤 많아요. 세 번째로 이제 거래 가격을 선정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은근히 요것도 잘 나왔어요. 거래 가격에서 여러분, 거래 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제한한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인데 예상외로 요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하죠. 요거 생각보다 말 문제 잘 나왔어요.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된다. 꼭 기억을 하시고 거래 가격을 보면 거래 가격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가 있습니까? 고정 대가와 변동 대가로 나누는데 요것 때문에 하나 얘기해 보죠. 변동 대가는 매기말 재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받을 돈이 바뀐다는데. 그래서 요거 매기말 재측정해요. 그럼 변동 대가를 매기말 재측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가격도 매기말 재검토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가 변동 대가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까? 변동 대가를 구하는 방법은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두 가지가 있죠. 뭐 기대값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 언제 써요? 경우가 yes, 오와 no일 때, 두 가지 경우일 때는 이걸 더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이번 다른 시험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땐 기대값을 쓴다가 틀리게 나왔어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일 때는 yes, 오와 no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요. 나와 있으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추정치의 제약이요. 세 번째 보시면 옛날에는 변동대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수익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변동대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추정치의 제약 때문에요. 예전이랑 바뀌었어. 예전에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수익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뒤에 반품조건부 판매랑 약간 안 맞긴 하는데 그렇다고요. 추정치의 제약이 뭐예요? 요 문구인데 요 문구가 되게 중요해.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 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데 이를 변동대가의 추정치의 제약이라고 한다. 완전 소련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변동대가를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 얼마 받을지 몰라도 잡아 괜찮아. 변동대가 잡는 건 괜찮아. 근데 나중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변동대가로 받을 금액이 확정됐을 때 네가 이미 인식한 수익 금액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취소할 것 같으면 그건 잡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 거야? 제일 작은 금액 잡으라는 소리라고. 나중에 확실해졌을 때 이미 인식한 수익 금액 취소할 것 같으면 아주 죽는다 이 소리라고요. 죄송해요. 자, 어떻게 이런 얘기 할 때 관련된 불확실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이미 수익을 인식한 금액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치를 변동대가에 포함시키라는 게 나중에 취소할 것 같으면 잡지 말라는 소리예요. 괜찮죠? 요즘에 2차 때는 계산 문제에 요 문구가 다 들어가. 왜냐면 이게 들어가야 변동대가를 거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만약에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 그러면 변동대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요. 거래 가격에 요 금액을. 그래서 여기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요거만 좀 기억합시다. 중요한 얘기고요. 좋아. 사실은 말 문제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 어저께 우리 회계사 2020년 계산 문제도 봤지만 저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게. 자, 봐봐. 어차피 여러분 다 아시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저께 했던 거 또 써볼게요. 자, 일을 이렇게 하는데 거래 가격이 100원이고요. 수행 의무가 A 있고 B 있었대요. A 있고 B 있었대요. 수행 의무가 A 있고 B. A의 개별 판매 가격은 60원이었고 B의 개별 판매 가격은 60원이었대요. 언제? 계약 개시 시점에. 근데 중간에 변동대가의 변동으로 거래 가격이 150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1번 케이스입니다. 요거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학생이 물어볼 때마다 눈이 커져갖고 따라. 자, 이거 어떻게 돼요? 반영해요. 아, 돈 줄 돈이 올라간다. 기준도 못 보셨어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래 가격이 바뀌면 반영해. 다만 두 번째 케이스, 이 개별 판매 가격이 요게 40원 되고요. 요게 60원 됐대요. 요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이거 반영해요, 안 해요? 이건 반영 안 해요. 언제나 개별 판매 가격은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배분한다고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거래 가격이 바뀌면 반영해. 그럼 이 바뀐 금액으로 수행의무 두 개 배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배분할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개시 시점이 아니라, 아니 변경 시점이 아니라 개시 시점의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얘를 배분해준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그게 요 문구예요. 이건 시험에 거의 다 나왔어. 우리 시험도 나왔던 거야? 우리 시험만 빼고 보시면 각 부고기간 말의 사항과 부고기간 사항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고기간 말마다 추정 거래 가격을 새로 수정한다. 당연한 소리고, 거래 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 의무에 배준한다. 그럼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냐고요?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이라는 게 요게 계약 개시 시점의 개별 판매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읽히셔야 돼. 좀 이따 문구에서 확인할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아니 그 문구를 보지 왜 이걸로 봅니까? 책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 쭉 순서대로 보려고 그래서 그래요. 봤고요. 변동대가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나올 가능성은 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원래는 예전이랑 다르게 추정치의 대학 때문에 변동대가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제는 거래 가격에 포함시켜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어. 추정치의 제약만 위배하지 않는다면. 근데 요건 좀 마이너해서 나오기 좀 쉽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환불부채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여기까지 다 했고요. 나머지는 계산 문제에서 얘기했으니까 요것도 얘기 안 할 건데 하나만 볼게요. 유의적인 금융요소에서 할인율. 우리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뭡니까? 유의적인 금융요소.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뭐죠? 현재가치 평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수행의무를 이행하고 대금을 2년 후에 수령하기로 했대요. 그럼 나 수익은 언제 인식해? 수행의무 이행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니까 현재가치로 땡겨온 요 금액을 수행의무로 인식할 거 아닙니까? 이때 사용하는 이자율은 언제 결정해요? 당연히 계약 개시 시점, 요 이행하는 시점에 할인율을 산정하겠지. 그때 할인율이 10%라고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요 경우에 어떻게 돼? 중간에 할인율이 12%로 바뀌었대. 이거 수정해줘요, 안 해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동대가, 거래가격. 아시겠지만 변동대가 때문에 파생되는 환불부채. 이 세 가지만 매기말 재검토하고 나머지는 매기말 재검토하지 않아요. 바뀌어도 안 반영해준다고. 그래서 요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따 문구 보겠지만, 계약 개시 후에 이자율이나 그 밖의 사항이 달라져도 할인율은 새로 수정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안 바꿔줘요. 자, 여기까지 해서 4단계까지 봤고요. 나머지는 뭐 계산 문제니까 문구 보겠습니다. 자, 문구 보시면 11번부터 보시면 되겠죠.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 가격에 포함시킨다. 이게 뭐예요? 추정치의 제약이죠. 좀 전에 얘기했던 가장 낮은 금액 찾으라는 소리라고요. 야매로. 그래서 나온다면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 때 막 이렇게 막 부정형으로 바꾸고 할 테니까 요 문구를 좀 기억해서 보시고. 12번 각 부고기간 말 상환과 부고기간의 상환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고기간 말마다 추정 거래 가격을 새로 수정한다. 거래 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배분한다.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이 뭔데? 계약 개시 시점의 수행 의무별 개별 판매 가격. 요게 뭐예요? 요 얘기잖아요. 괜찮죠? 읽히실 수 있으셔야 돼. 수익 말문제를 못 하신다는 분들은 계산 문제도 아마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니까. 읽을 수 있으셔야 돼. 13번 변동대가의 추정치가 너무 불확실하고 기업이 고객에게 제한한 영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으로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변동대가의 추정치는 거래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뭐 좀 전에 봤던 얘기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15번 보겠습니다. 14번 환불부채는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거래 가격에서 차감한다. 환불부채는 부고기간 말마다 사항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 수정한다 나와 있는데, 변동대가라는 게 내가 더 받는 것만 있겠어요? 받을 게 줄어드는 것도 변동대가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마트에서 이런 거 했다고 그랬죠. 저희보다
저희가 파는 물건을 딴 데서 더 싸게 팔면 얘기하세요. 그 저희가 판 가격이랑 딴 데서 파는 가격의 차이 금액만큼 환불해 드릴게요 이랬다고요. 옛날에 이마트가 전성기 때 그랬죠. 지금은 뭐 택도 없지만. 그럼 만약에 봐봐, 내가 1,000원짜리 팔았어. 형님이 1,000원이래. 근데 봤더니 진짜로 우리보다 싸게 파는 데가 좀 있대. 그래서 200원을 돌려줘야 될 것 같대. 그럼 200원을 뭘로 잡아요? 환불 부채로 잡아요. 그리고 얘에서 얘를 뺀 나머지를 수익으로 잡는다고요. 어렵지 않지.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 환불 부채는 당연히 변동대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요것도 매기말 재검토를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계산 문제는 뭐가 있어? 6개월 동안 1,000개 넘게 판매하면은 판매 가격을 100원에서 90원으로 깎아주겠대. 그 문제 기억나시죠? 그게 환불 부채 요 얘기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환불 부채는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거래 가격에서 차감한다. 다만 환불 부채는 부고 기간 말마다 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 수정한다. 보시면 되고요. 요거 15번 나와 있는데 보시면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 경우에 거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 측정한다.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환한 영역을 개별 판매 가격에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한다.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재고자산의 교환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고자산의 교환 잠깐만 보시죠. 우리 유형자산의 교환은 지금 회계 처리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우리 수익에서 얘기하는 교환이라는 게 유형자산의 교환 취득이랑 다르게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하는 재고자산의 교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환 판매. 그 보세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교환에서도 수익에서 성격과 용도가 상이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격과 용도, 가치가 유사한 경우가 있어. 결론이 뭐지? 얘는 절대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똑같은 걸 교환하는데 어떻게 수익 인식해? 그쵸? 제가 제 책 들고 가서 저기 뭐 김수정 선생님한테 책 바꿔달라고 그래봐. 서로 우울하지. 아닌가? 자, 그래요. 그럼 보시면 요건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이렇게 처리하죠. 내가 갖고 있던 재고자산이 없어져. 그리고 새로운 자산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그냥 요거 장부 금액으로 들어온다고요. 마치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 교환이랑 회계 처리가 똑같아요. 괜찮지? 요거는 차이가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돼. 수익을 인식하는데 여러분, 우리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유형자산의 교환 취득 같은 경우에 원칙이 뭐였습니까? 취득원가의 원칙이 뭐였어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었죠. 하지만 교환 수익에서의 교환은 아니라고. 재고자산을 팔았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해야 돼. 기본적으로 수익은 뭘로 인식해요? 받은 거의 공정가치. 그래서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원칙은 뭐냐면 수령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수익으로 인식한다고요. 예외적으로 뭐? 내가 받은 거의 공정가치를 모르겠대. 그럼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수익으로 인식하죠. 요 얘기예요. 괜찮죠? 아, 이거 회계처리 모양까지 보여드려야 되나? 회계처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내가 자산을 새롭게 받아왔어. 지금 이제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수익을 어떻게 인식해야 돼? 순액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따로따로 인식해야 된다고, 이 교환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새로 자산을 받아오면 내가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면 내가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바로 수익으로 인식한다고요. 그리고 기존 내 재고자산 어떻게 돼? 기존 내 재고자산은 장부 금액이 없어지면서 매출원가로 기재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유형자산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객관식책에 이 문제가 들어가 있는 학원도 있고 나중에 2차 책에 문제가 들어가 있는 학원도 있는데, 교환 문제인데 물음 1번이 유형자산일 때야. 그리고 물음 2번이 재고자산일 때라고요. 그리고 교환을 경우별로 회계처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1번은 유형자산 교환 취득 얘기하는 거고, 재고자산으로 바꿨을 때는 수익에서의 교환 얘기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고요. 총액법, 순액법이기 때문에 좀 깊은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수익 자산인데 어쩔 수 없이 얘는 뭐?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를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나서 재고자산 장부 금액으로 없어지고 매출 원가가 오겠죠. 그래서 요 금액의 공정 가치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게 요액입니다.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16번 보시죠. 아까 얘기했던 할인율 나왔는데 할인율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유의적인 금융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할인율은 새로 수정하지 않는다. 하나 더. 우리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말로 현재가치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한다는 게 현재가치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가치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긴 뭡니까? 자산과 수익, 부채와 비용의 과대 계상을 막고 기간별로 수익과 비용을 안분하기 위해서죠. 근데 1년 안에 돈 받을 거래. 그럼 뭐하러 현재가치 평가해? 어차피 올해 안에 수익 다 들어올 건데 과대평가나 기간 배분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1년이라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실무적 감평법이라고 하죠. 17번이 뭐야? 야, 기간이 1년 이내면 현재가치 평가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 18번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 거래가격에서 수익을 차감한다. 이것도 어저께 계산 문제 했을 때 했었는데 기운을 좀 내시고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밤에 혼자 찍을 때는 저희 딸이라도 앉혀놓고 해야 되겠어요. 아, 여러분 이 유전자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제가 이게 제가 살을 뺀 게 엄청 좀 뚱뚱해가지고 코 고는 것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막 심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병원 갔다가 살을 뺀 건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유전일 텐데. 혹시 자녀분 계시나요? 예, 있어요. 아직 어려요. 한 5살, 6살. 혹시 6살 넘어서 코 고시면 꼭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이 새끼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애들이 코를 건다고 해서 그랬다고요. 제가 어저께 집에 11시에 들어가서 저희 첫째 딸 자는 걸 이렇게 보는데 이제 7살 됐거든요. 얘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코를 겁나 고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일어나면 아침에 피곤해. 아우, 피곤하지 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뵈러 가야 될 것 같아. 유전이라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볼게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제 딸 코 고는 얘기까지 뭐하러 합니까? 기업이 있고요. 고객이 있어요. 자, 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대. 그리고 대가를 지급했대요. 고객이 나한테 100원. 그럼 나 수익으로 100원 인식하면 되겠지. 문구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케이스예요. 기업이 고객한테 그냥 현금으로 20원 줬다고. 이거 뭐라고요? 캐시백 해주잖아. 너무 고마워서 리베이트죠. 뭐 리베이트 수익에서 차감. 그렇죠? 그 수익은 80. 이거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게 얘기가 저 얘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나온 김에 잠깐만 정리하면 이번에는 고객이 나한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내가 너무 고맙다고 20원을 대가로 줬대.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와 요거는 별도의 거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문제될 게 없고요. 이 재화나, 만약에 여기서 재화나 용역의 공정 가치가 15원이래. 15원인데 20원 줬대. 왜 줬을까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받았는데 그 대가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하는 금액을 내 수익에서 차감하는 거 아시죠? 여기까지. 하나만 더. 고객의 공정 가치 하나 모르겠대요. 제가 진짜 아침에 출근할 때 좀 가슴이 찡하면서도 그런 게, 저희 딸 아침에 출근할 때 뭘 자꾸 줘. 밤에 가보면 제 방에 뭔가 그림 같은 거 붙어 있다고요. 그거 함부로 떼면 큰일 나. 자기가 아빠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그렸다는 거죠. 제가 볼 땐 엄청나게 가치가 있지만 남들이 보면 쓰레기죠. 옛날에 저희 친구, 제 와이프 몰래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와이프 친정 가서 놀러 왔다가 애기가 그린 그림에 술 쏟아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공정가치 모르겠대. 그런데도 그냥 20원 줬대.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이 20원을 전액 다 수익에서 차감하는 거 아시죠? 그쵸,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넘겨보시죠. 19번.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4단계 얘기입니다. 다 왔어요. 4단계. 아이고, 수익은 넘겨도 끝이 없지. 4단계. 나온 김에 여러분, 너무 여러분 애정하니까. 선생님, 저는 수익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주 수익하면 돌아버리겠어요. 그냥 틀리려고요. 그런 분이 있다면 나온 김에 잠깐만 수익 계산 문제 보면, 수익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1번 뭡니까? 1번 계약 변경. 계약 변경 중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단가 재계산밖에 없어요. 요거 한 문제밖에 없다고.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뭐가 있죠? 두 번째로 수행 의무에서 보증.
확신 유형의 보증, 용역 유형의 보증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용역 유형의 보증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거 좀 어려워. 1차에 내기에는 문제 조건이 고려사항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못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3단계 뭐 있습니까? 3단계 지금 배웠잖아. 3단계에서 계산 문제 나올 게 몇 가지 있냐면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3단계에서 유의적인 금융 요소요. 유의적인 금융 요소 이거 뭐 있어? 대가를 미리 수령한 경우요. 이거 기억나죠? 대가를 미리 받고 나중에 수행임으로 이행한대. 이때 수익을 어떻게 인식해? 현재가치 고려해서 인식하지. 지금 100원 받았는데 이자율이 10%고 2년 후에 수행임으로 이행하면 100원 곱하기 1.1 곱하기 1.1 해주잖아요. 기억나시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거 나올 수 있고요. 네 번째로 또 뭐 나올 수 있을까? 요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작년에 나와서 모르겠어. 네 번째 또 뭐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거 이거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거 저 그 그림 그린 거 그렇죠? 각자 책에 있으니까 체크하시라고. 다섯 번째로 또 뭐 나올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또 뭐 나올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까지 했는데 다섯 번째로 보면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지금부터 재매입 약정. 재매입 약정도 뭐가 나올까? 이거 솔직히 까놓게 얘기하면 내가 손해보고 행사할 것 같아서 약정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나중에 행사 안 하는 경우 있지. 그쵸? 이거밖에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올해도 이거 나왔고 회계사 시험에는. 여섯 번째로 또 뭐 나올 수 있을까?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근데 사실 그거 알아요?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저희 1차 시험에도 나왔지만 판매 시점만 물어보지 반품 시점 물어보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그 문제 사이즈가 너무 크거든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맞는데 적어보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고객 충성제도 있어요. 요거 기업이 직접 보상하는 경우 요거 개인적으로 1순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요거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또 뭐 있을까? 여기까지 하고 나면 8번 고객 충성제까지 하면 거의 다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도 이게 너무 많아서 헷갈려. 남은 김에 적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보증했고 반품했고 재매입했고 다 했네. 교환했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나올 수 있는 게 위탁 판매 있어요. 위탁 판매 본인 대리인 문제.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내기가 그런 게 공무원 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저희 시험에 내기는 좀 사이즈가 작다고요. 제가 볼 때 수익 계산 문제 제끼고 싶어도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밖에 안 돼요. 6개. 요거는 꼭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 요거 외에 다른 수익 문제가 나오면 다 같이 틀리면 돼. 요 6개는 꼭 정리하고 갑시다. 그쵸? 나오기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4단계로 갈게요. 자, 건설 계약도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을 때도 이게 계약 자산, 계약 부채로 기재해도 되는데 출제위원이 그냥 미청구공사, 추가청구공사로 했던 거 알죠? 그것도 사실 의의제기도 몇 개 들어가고 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 계약이 올해 또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나올 만한 이유가 있어. 왜냐면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왔었거든. 그 재작년에. 근데 그래서 나왔던 것 같은데 건설 계약 올해 나온 게 없어요. 기출 문제 중에서 다른 시험에. 그러니까 계산 문제 요 정도 계산하면 돼. 뭐 수익이 이제 나온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나올 게 뻔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랬고요. 자, 4단계 갑시다. 4단계로 거래 가격에 배분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거래 가격 배분할 때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수행 의무별로 거래 가격을 배분할 때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언제 시점에 개별 판매 가격 기준이라고요? 개시 시점이요. 괜찮죠? 자, 여기까진 봤고 자, 첫 번째
그럼 개별 판매 가격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래 가격을 배분하는데 내가 개별 판매 가격을 관측할 수 있을 때가 있어. 개별 판매 가격을 알 수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그 내가 관측한 가격으로 가면 돼. 문제는 뭐냐면 관측 못할 때가 있잖아. 따로따로 팔질 않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엔 별도의 추정 방법을 쓰죠. 그 추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얘예요. 시장평가 조정조건법, 예상원가 이윤가산법, 잔여접근법이 있는데 시장평가 조정접근법은 뭡니까? 이걸 비슷한 걸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 그 가격이 얼마래? 그럼 그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상원가 이윤가산법은 뭐예요? 내가 이거 만드는데 100원 드는데 우리 보통 이윤 10% 붙인대. 그럼 110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잔여접근법이 뭐냐면 이건 좀 보셔야 되는데 봐봐. 아무튼 거래 가격이 수행의무가 A, B, C 있는데 거래 가격이 100원이래. 봤더니 요게 80원이고 요게 1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모르고 가면 돼. 10원으로 가면 되겠지. 이게 잔여접근법이에요. 요건 아셔야 돼. 그래서 읽어보시면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은 총 거래 가격에서 재화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 가격의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한다 나와 있는데 다른 시험에 시장평가 조정접근법은 요거다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잔여접근법에 정의 정도는 아셔야 돼. 기운 내시고 여러분. 그래서 4단계부터는 말문제로 나올 비율이 급격히 줄어요. 뭐 낼 게 없어요. 여기까지 봤고 할인액 배분 안 보셔도 되고 넘겨보시면 거래 가격의 변동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거니까 아까 3단계에서 미리 얘기했던 거니까 얘기할 게 없고요. 5단계 가시면 5단계부터는 할 얘기가 더 없죠. 그럼 5단계 보시면 우리 수익은 언제 인식해요? 4단계는 할 얘기 끝이야.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거래 가격 변동하면 개시 시점의 개별 판매 가격 기준으로 변동된 거래 가격을 배분한다고. 이게 다예요. 말문제 나올 게 없어.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중요하지 4단계, 5단계는 중요한 게 몇 개 안 된다고요. 그럼 5단계에서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5단계는 쓸 것도 없어요. 수익 언제 인식해요? 수익 언제 인식해요? 수익 언제 인식합니까? 그 수행의무를 이행했을 때 인식하죠. 그럼 수행의무를 이행한다는 게 뭐예요? 자산을 이전했을 때죠. 자산을 이전한다는 게 뭔데? 통제권을 이전했을 때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한 시점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게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게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 뭔 아셔야 돼? 요건 아셔야 되죠?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 나와 있는데 요게 뭡니까? 요 조건 중에서 하나도 만족하면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 충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 하나라도 만족하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데 말문제로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낸다면. 그럼 나 잠깐만 봅시다.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이 수행해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청소 용역 같은 거라고 그랬죠. 오늘 지금 수익 말문제 특강 들었잖아요. 오늘 이게 듣고 딴 데 가서 다른 학원 선생님 말문제 특강 들으면 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객이 내가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데 기업이 1층부터 고객의 건물이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데 기업이 1층부터 3층까지는 청소를 해줬대. 그리고 중간에 트러블이 나서 난 나가고 다른 청소업체가 들어왔대. 그 청소업체는 몇 층부터 청소하겠어요? 4층부터 하겠지. 그게 요 얘기예요. 내가 제공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에 또 제공할 필요가 없어야 돼. 지금 말문제 특강을 들었는데 다른데 또 들어. 그러면 저는 이제 진행 기준에 다 인식 못하는 거죠. 괜찮죠? 2번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인다. 이게 뭡니까? 내가 만들 때마다 고객께 올라가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공사 있어요. 아파트 분양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첨되더라도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야 비로소 고객의 아파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 진행 기준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써. 아파트 짓는 동안 잔금 치를 때까지는 계속 기업 거라고요. 고객 게 아니라. 그게 요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실제로 말문제나 계산 문제는 세 번째만 나오니까. 수행하여 만든 기업 자산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어야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비단 말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 갔을 때 요 문구가 나가면 무조건 진행 기준을 써줘야 된다고요. 물론 올해 회계사 기출 문제를 보면 이런 문구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진행 기준을 썼지만 요 문구가 나와야 된다고요. 요 문구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세무사 되면 고객이 세무조사 나왔다고 그러면 좋을까 싫을까? 겁나 좋다니까요. 돈 벌 수 있는 큰 기회예요. 그렇죠? 내가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 그거 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 대응하면 한 두세 달 가 있어야 돼. 두세 달 동안 그 일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중간에 막 일이 엎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애초에 계약서에 뭘 써놔야 돼? 중간에 일이 엎어지더라도 나 이런 것까지는 돈을 달라고 그래야겠죠. 그쵸? 그게 이 얘기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다는 게 중간에 엎어지더라도 내가 이런 것까지 돈을 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진행 기준을 쓸 수 있다고. 두 번째로 뭐라고? 대체 용도가 없어. 만약에 해커스랑 모르겠다. 해커스랑 땡땡 스터디랑 합병한대요. 근데 우리 합병 보고서를 막 만들고 있었어. 회계법인에서. 근데 중간에 합병 딜이 깨졌어. 그럼 내가 이거 보고서 들고 이거 얘네들이 합병하면 시너지고 보고서 들고 저기 공단기 찾아가. 쓸데 없다고요. 쓸데 있다는 표정인데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 청구권을 갖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진행 기준을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만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 말 문제 나온 게 없어요. 우리 볼게요. 문구. 에이, 잠깐만요. 자, 우리 아까 몇 번까지 했죠? 17번, 18번 할 차례, 19번 할 차례죠? 19번. 10번부터 보겠습니다. 거래 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 의무에 배분하기 위해서 계약 개시 시점의 계약상 수행 의무의 대상인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을 산정하고 개별 판매 가격에 비례하여 거래 가격을 배분한다. 타고난 소리고요. 개별 판매 가격을 직접 간축할 수 없다면 추정한다. 나와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직접 간축할 수 없다면 배분해서 제외한다. 그럼 틀린 얘기고 중요한 건 뭐? 개시 시점이에요. 개시 시점 이후에 개별 판매 가격이 변동하면 반영한다. 그것도 틀린 얘기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맞고요. 20번 보시면 20번은 아까 했던 얘기니까 또 봐도 되겠지. 거래 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 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 개시 후에 개별 판매 가격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거래 가격을 다시 배분할 필요는 없다. 이해하시겠죠? 거래 가격이 죽었구나. 거래 가격이 변동되는 건 반영해 주지만 개별 판매 가격이 중간에 바뀌는 건 아예 고려를 안 한다고요. 오케이. 자, 21번 보시고 진행 기준 요건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22번 보시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에 각각에 대해서 그 수행 의무 완료까지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23번 보시면 수행 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인식하는 거지.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보시면 되고요. 24번부터는 계약 체결 증분 원가인데 여러분 잠깐만 볼게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우리 계약 체결 증분 원가가 있거든요. 계약 체결 증분 원가가 뭡니까? 이게 아파트 복비예요. 내가 건물 사는데 내가 뭐 고객한테 자동차 리스해줬대. 근데 우리 영업사원이 물고 온 거래. 계약 체결했대. 그럼 영업사원한테 수수료 준다고요. 그 계약 체결 증분 원가예요. 계약이 이행됐을 때만 줘야 되는 돈. 그럼 이 계약 체결 증분 원가도 있고요. 추가로 뭐가 있냐면 계약 준비 활동과 관련된 원가가 있는데 얘네 결론이 뭐야? 얘네는 지금 비용 처리하면 안 되지. 요 계약이 체결되는데 1조 된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 나올 때 그때그때 비용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얘네들은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특징이 뭐야? 상각도 해요. 그리고 모두 해? 손상도 인식해. 그리고 모두 인식해? 환입도 인식해요. 구체적인 계산 문제는 나중에 2차 때 보시면 되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읽어보시면 계약 체결 증분 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산 잡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봤고요.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25번 본인 대리인 나와 있는데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면 본인이고 재화나 용역 본인이 통제하지 못하면 대리인이겠죠. 보시면 되고요. 라이선스 나와 있는데 라이선스 요거만 기억합시다. 접근권 라이선스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 있습니까? 접근권이랑 사용권이 있는데 사용권은 언제 수익을 인식해?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거 아시죠?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 여기까지 해서 수익 봤고요. 막상 저희 여태까지 기출된 수익 말문제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선생님 벌써 포기하시는 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뒤에 있는 타시험 기출을 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내일 밤에 혼자 찍을게요. 무료로 보시고 타시험 기출 중에서 우리 오늘 배운 것만 좀 봅시다. 24페이지 1번, 올해 공인회계사 2021년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일단 보시면 1번, 역사적 원가의 측정 기준을 사용한 경우 다른 시점에 취득한 동일한 자산이나 발생한 동일한 부채에 재무제표에 다른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FVPL 금융부채로 분류한다고 반대쪽이 FVPL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가 서로 다른 금액이 될 수 있어요. 2번,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증가하지 않으며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완전 맞는 말이죠. 2번,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을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을 날 지급할 대가와 그날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기억나? 현행원가는 지금 현재 취득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원가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현행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지? 네 번째, 현행가치와 달리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된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요. 다 배웠던 거잖아요. 5번은 생판 처음 보는 거죠. 이거 아까 제가 28번부터 31번까지인가 외워달라고 그랬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보면 알 수 있는데 5번은 생판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이것만 좀 체크해 보시고 넘겨서요, 우리 4번 볼게요. 4번, 공인회계사 2021년 4번. 막상 수익도 이제 슬슬 그래 가고 있어요. 정형화 돼 가고 있는데, 일단 2번 보시죠.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에 기업 자체의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다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고 나와있죠. 아까 제가 요건 얘기했던 거 그거잖아요. 맞고요. 3번, 고객이 약속한 대가 중 상당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대가의 금액과 시기는 고객이나 기업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계약에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안 배워서 유추할 수 있는데, 현재 가치를 평가하려면, 현재 가치 평가하려면 요건이 꼭 있어야 돼요.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요? 현재 가치 평가하려면 확정된 시기에 확정된 현금 흐름이어야 돼요. 우리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왜 현재 가치 평가 안 하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도 가만히 읽어보면 무슨 얘기야?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으면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잡지 말라는 소리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보시면 금액과 시기가 달라지면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없을 것이다. 왜?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으면 어떻게 현재 가치 평가를 해? 그 얘기예요. 4번,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경우 거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을 대가, 다른 말로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겠죠. 수익은 기본적으로 내가 받는 거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는 거지 준 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5번,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가 고객에게 받은 구별되는 재환한 용도의 공정가치를 추가한다. 아까 봤지? 15원짜리인데 20원 줬대. 그럼 그 차이인 5원은 내가 받은 대가에서 빼줬잖아요. 그게 요 얘기예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 받은 구별되는 재환한 용도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거래 가격에서 차감한다. 아까 나는 고객한테 재환한 용역 제공하고 100원 받았는데 이번에는 고객이 나한테 재환한 용역을 제공했대. 그거의 공정가치가 15원인데 나는 20원 줬다는 거예요. 그럼 공정가치 추가하는 5원을 수익에서 빼주기로 했잖아요. 그게 요 얘기입니다. 읽히셔야 돼요, 여러분. 자, 1번 보시면 유형자산의 처분은 계약 당사자, 계약 상대방이 기업 폐계 기준 1115에 정의하고 있는 고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 틀렸어요. 유형자산의 처분, 계약 상대방도 당연히 고객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봤고요. 어디 보실 거냐면 7번 관세사 21년 갑자기 수준이 확 떨어지죠. 7번. 자, 요거 보시면 옳지 않은 건 물어봤는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우리 배운 문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5번이 틀렸는데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은 후속 기간에 재분류하지 않으며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재분류는 안 하지만 대체는 하잖아요. 이익잉여금으로. 이거는 사실 말문제 할 게 아니지. 유형자산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8번이요.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재무제표는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된다. 맞죠? 2번 보시면 한국주택 국제회계 기준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에 공시할 수 없다. 있죠. 왜 없어? 세 번째,
환경 요인이 유의적인 사업 속해 있는 기업이 제공하는 환경 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재무제표만 그 범위로 해요. 틀렸고요. 4번 부적절한 회계 정책이라도 공시, 주석, 보충 자료를 통해서 눈물의 사연을 적으면 정당화 될 수 없죠. 아까 다 봤던 건데. 그렇죠? 5번 기업의 재무상태표는 유동자산이나 비유동부채 그리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은 유동부채를 분류한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무조건 비유동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왔던 문구가 다 나왔어요. 넘겨보겠습니다. 측정 기준이요. 9번. 9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봐봐요. 다 똑같은 얘기 나와 있는데 현행 가치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현행 가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죠. 이게 뭐가 틀린 거야? 현행 가치가 아니라 역사적 원가가 오면 이 문구 맞겠죠. 괜찮죠? 나머지는 맞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10번이요.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안 배워도 맞출 수 있겠다. 선생님 잘난 체하지 말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기본적으로 수익의 정의가 뭡니까? 수익의 정의가 뭐예요? 수익의 정의가 뭐예요?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 증가액이죠. 비용의 정의는 뭐니까?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 감소액. 3번 봐봐. 수익과 비용은 자본 청구권 보유자. 이게 누구예요? 주주. 주주에 대한 출자, 분배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뭔 개소리예요. 수익은 주주와의 거래는 제외하잖아요. 그래서 안 읽어도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서에서 오랜만에 공정가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낸 건데 1번 공정가치란 측정일의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맞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사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금매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거래가 나와 있어요. 정상거래가 뭡니까?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거래되는 걸 얘기해요. 유출가격이기 때문에 자산을 매도하고 부채를 이전할 때 가격이겠죠. 맞고 2번 공정가치는 시장 가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이것도 맞죠? 배웠으니까. 3번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기법은 관측할 수 있는 투입 변수를 최소화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 변수를 최대화한대. 공정가치 서열 체계를 역으로 가고 있네. 관측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쓰고 관측할 수 없는 걸 최소화해야죠. 이거 네 차 얼마짜리? 내 차 100억짜리야. 왜? 이 차에는 우리 집에 추억이 있거든. 말이 안 되잖아요. 3번이 답이에요. 4번 이게 아까 그 얘기야. 강사 계약한 다음에 없애버리는 거. 보세요. 기업은 시장 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시장 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하므로 자산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된다.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내가 이 강사를 뽑은 다음에 안 쓸 거야. 그래도 공정가치는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기재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봤고요. 5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읽어보세요. 12번 수익입니다. 우리 열심히 했잖아. 수익. 자 읽어보시면 옳지 않은 건 물어봤는데 3번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변동대가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2개이라면 일반적으로는 기대값보다는 가능성이 더 높은 금액으로 추정합니다. 요게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올해 여기까지 나왔는데 좀 봤고 고생하셨고요. 다 끝냈으면 좋은데 좀 아쉽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번 주 내일 아마 내일 저녁이나 이번 주 안에 올려서 무료 강의니까 언제든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남은 기간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봐야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어차피 틀린다고요. 내가 여태까지 잘 맞추고 이건 확실히 맞출 수 있다. 그 문제들만 위주로 반복하시고 말문제 특강 지금 했잖아. 요건 왔다 갔다 집에 갈 때 왔다 갔다 할 때 보거나 동영상 이거 무료로 올라가면 핸드폰으로 입에 두고 보시는 거지. 이거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돼. 그 시간에 딴 거 풀으셔야 돼요. 그러면 재무에게 자신 있으시는 분들은 오늘 안 왔겠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루에 그래도 마판시 마판에 불안해서 손이 안 간다고. 그래서 눈으로 계속 읽고 있어요. 괜찮아. 눈으로 읽고 있어도. 근데 적어도 재무에게는 하루에 10문제 최소한 10문제 정도는 손으로 직접 풀어봐야 돼. 이게 한 이틀만 안 풀어도 손이 굳어서 막상 시험장 가서 잘 안 풀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 손을 꼭 풀어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시험 전날에 마지막까지 제일 열심히 공부해야지. 컨디션 조절하면 바로 1시간 쉴 때마다 1점씩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